러시아가 처음에 단기전으로 우크라이나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장기전을 흐르고 휴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1년에 50여 발을 그동안 만들어 왔다면은 지금은 한 달에 50발씩을 생산한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빨리 더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나중에 작살을 내자. 휴전을 이제 어떻게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종전은 아닌 것 같아요. 폴란드 수출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거기에 이집트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도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 미국의 공중급유기, 신형 공중급유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 이제 KC-46A인데 보잉사가 이제 만들고 있죠. 그 공장에서도 여전히 뭐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소한 세세한 성능이 좀 모자라거나 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제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배치를 이제 하고 있고, 일본 항공자위대도 이제 도입을 이제 해서 또 추가 도입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맹국 중에 뭐 가깝다고 하는 일본이 이제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2015년도에 공중급유기 사업 때 이게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사죠. 프랑스 중심의 에어버스사에서 만드는 이제 그 KC-330을 도입을 해서 지금 4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조용했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또 공중급유기 사업을 또 최근에 작년부터 추가로 최소 2대를 더 사야 된다 하면서 이게 다시 또 이제 기종이 이제 얘기는 나왔어요.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방위사업장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KC-46이 아직도 그 제대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의 어떤 그 좀 세밀한 부분은 가동을 하고 있죠. 근데 특정 뭐 작전 그 요구 환경에서는 뭐가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것뿐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 계획을 이제 꾸준히 진행하는데 중간에 공급망 무슨 뭐 노조 뭐 이렇게 노조가 이제 다 이제 공장을 이제 운영을 이제 못하는 중단했죠, 노조의 어떤 활동 때문에. 그래서 보잉이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뭐 이제서야 좀 그게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개량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부 이제 완성돼서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이제 2030년도, 이것도 역시 2030년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러면 KC-46이 이제 생산되면서 인도를 받고 있어요, 미공군이. 그 부대가 자꾸 창설이 되니까 한 개 부대씩. 근데 왜 이렇게 소소한 문제가 있으면 완벽한 그 공중작전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구형 1950년대 후반부터 대량 배치한 700대까지 배치했던, 지금은 400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KC-135 공중급유기가 그 이제 개량형이 이제 KC-135R 버전인 중심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부가 한미일 뭐 연합훈련, 그다음에 한국 미국 공중 뭐 연합훈련 급유훈련도 포함되니까 거기에 최근에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형 급유기하고 신형 급유기가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작전하는 데 있어서, 급유하는 데 있어서 구형 KC-135R 급유기라 해서 뭐 성능이 뭐 나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효율성 문제죠. 빨리 이걸 붐을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붐을 이용해서 빨리 급유를 이제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속도, 시간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고, 뭐 그 급유하는 양이 좀 뭐 비교가 되면 좀 차이가 있다든지, 급속하게 쫙 압력으로 뿜어준다든지, 이렇게 그 망을 통해서 공급망 그 해당되는 그 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차이가 있는 성능의 차이, 세밀한 차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급유 작전이 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전 공역에서 급유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별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들리지는 않아요, 일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나 연합 전력이니까 뭐 미군 측, 주한미군 측에서 대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주인미군 측에 어떤 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보잉사는 미국 보잉사는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사처럼 그 KC-330처럼 좀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려면 이제 시간을 또 이제 그들은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남아 있죠. 러시아가 이게 처음에 단기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장기전으로 이제 흐르고 휴전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드론은 이제 소모성 탄약처럼 사용하고 있고 양측이, 그다음에 포격전 좀 더 단위가 하나 더 높은 파괴력과, 그리고 이제 또 탄도탄이 존재하고 그 공중 공격, 공습이 있죠. 전투기나 공격기, 폭격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순항미사일. 근데 순항미사일이 러시아가 이제 뭐 1년에 50여 발을 그동안 만들어 왔다면은 뭐 지금은 뭐 한 달에, 1년이 아닌 한 달에 뭐 50발씩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산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 수 있냐. 그리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킴으로 인해서 뭐 제재를 받고 있는데,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뭐 최근에 뭐 소식을 이제 보니까 이 미사일 제품을 이제 소위 이 미사일을 이제 순항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들어가는 이제 아주 세세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분해하면은 빨간도 그냥 기계, 뭐 이렇게 쇳덩어리, 소프트웨어 뭐 연동되는 뭐 구동 장치, 뭐 컴퓨터 우리 노트북처럼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그 부품들, 제품들이 다 모여서 순항미사일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게 서방 측 제품들을 다 암암리에 사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제 제품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뭐 일본제도 들어가고, 뭐 중국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옛날 그 냉전 시절 때와 달리 이게 통제가 1990년대부터 이제 서로 다 자유화됐지 않습니까? 그 무역 거래가 아주 전면적으로 뭐 중국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뒤섞인 거죠. 옛날 같은 통제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 있는 그 해당되는 부품, 관련 소재나 부품이 제3국으로 이제 수출이 돼요. 뭐 저쪽에 아프리카에 무슨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아니면 저 중미, 남미 이런 데 수출이 되면은 다시 또 거기서 포장가리에서 다시 또 러시아로 보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거쳐 세탁을 하면은 그게 일일이 다 감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딱 꼽아가지고 뭐 프라모델 하듯이 완성해서 딱 미사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워진 거고, 이쪽에서는 서방 측에서는. 반대로 러시아는 이제 그 옛날 아주 혹독한 냉전보다는 지금은 문제가 없다. 무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증산을 하자. 돈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더 만들어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아주 그냥 작사를 내자. 그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이제 크게 얘기해서 2차전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휴전을 이제 어떻게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종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3차전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에 뭐 나토 이제 국가인데 뭐 핀란드를 뭐 쳐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쳐들어가는 거 아니냐, 부대를 재배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에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군이 자기도 국경선 그 지역에 뭐 핀란드 쪽이나 밑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게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다. 이 군사력을 또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강화를 하니까 또 그걸 견제한다고 일단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똑같이 양측이 불안한 거예요. 이쪽은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서방 측 나토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완성의 전쟁이 다 먹지를 못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찝적될까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배치를 또 하는 거죠. 핀란드 쪽에. 뭐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뭐 먼저 공격 전쟁을 했던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데를 견제를 하는 거죠. 나토군이 뭐 진입을 한다든지 뭐 그거 하지 마라. 난 얘를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이걸 넘어서 들어오겠다고? 나를 위협한다고? 그럼 나도 너한테 견제를 하겠다. 야, 병력 저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극동에 있는 거 뽑아서 일단 배치해. 뭐지 그 재배치하는 거죠. 뭐 중앙아시아 부대를. 그래서 서로 견제, 아주 뭐 그냥 밸런스를 잡느라고 이제 그냥 계속 경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전쟁이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핀란드 침공 뭐 한다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한다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가 더 저기죠. 눈에 가시죠. 그 안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화랑지 또 중간에 또 공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다 확보를 해야죠. 그게 더 우선순위지. 지금 에스토니아가 지금 떨고 있는데 우리 뭐 자주포 사간다고 얘기하면서 추가로 거기가 먼저지. 뭐 핀란드는 되레 뭐 전선을 확대하면 자기들도 뭐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견제 차원이다. 병력 배치는 견제 차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이 지금 계속 뭐 끝나지 않고 뭐 아니면 최소한 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나라에 이제 폴란드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상 지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거죠. 일단 지금 가라앉아야만 일단 지속적인 어떤 싸움 자체는 가라앉아야만 뭔가 다른 얘기,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폴란드 측의 무기 확보 사업이 그 K방산 중심으로 이제 계속 발주가 되고 뭐 어떤 거는 계약이 안 됐다. 이제 그게 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주포는 지금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발주를 이제 차례대로 하고 있고 전차가 이제 지금 타결을 못 짓고 있죠. 뭐 5월 달에는 타결 짓는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또 6월 달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K2 전차 그렇고 근데 대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3대 무기 중에 K방산 폴란드 수출의 FA50 전투기 1차 12대는 이제 잘 가 있고 나머지 36대 개량한 거 블록 20이라고 하는 거 PL 버전 이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에서는 이제 많이 걱정을 했어요. 미국이 뭐 수출 승인을 그 레이더 관련된 거 뭐 무장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계속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납품 시간은 다가오는데 과연 이거를 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시간이 넘겨서 뭐 계약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도 레이더 미국제 그 레이션 RTX사라고 하는 레이션 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그 초도 제품이 탑재 장착이 돼서 시험 비행을 이제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가 예정대로 2026년 날 납품을 이제 36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36대 1호기부터 좀 서두르면은 차질이 없겠다. 폴란드 공군에 납품하는 FA50 PL 버전.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거를 나중에 2인승 이게 현재 2인승 경전투기인데 1인승으로 뭐 좀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별도로 이제 1인승 개량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근데 이것도 최근 뭐 알아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2인승의 조종석을 승무원석을 이제 하나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연료 탱커 개념으로 연료 탱크를 더 실을 수 있는 그래서 항속거리를 좀 늘리는 그래서 그것도 예상보다는 뭐 차분하게 시간이 이제 뭐 주어진 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 폴란드 수출은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납품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 대상국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집트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중국제 그 J10CE 버전 뭐 산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뭐 위협받는 것처럼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집트 공군이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전투기나 공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종별로 대체하는 소요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집트도 지금 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옵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수뿐만 아니라 이 성능에 대해서 요걸 좀 더 개선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그런 거는 이제 계약을 안 한 이집트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M 버전이라고 하는데 FA50M,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발주. 현재는 1차 발주거든요. 18대.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받아서 써본 다음에 2차 발주를 이제 하겠다는 이제 의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량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좀 저렴하게 사갈 나라들은 그냥 기존의 대한민국 공군 수준의 개량이 안 된 버전을 이제 요구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 주변국의 어떤 전장 환경 대비가 좀 첨예화된 나라들은 또 개량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항공 분야는 3개 그 자주포나 경전투기나 전차 중에서 가장 뭐 좀 안정권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자주포는 원래 뭐 착실하게 안정권에 있었고, 근데 남은 문제는 이제 K2 전차의 그 개량력, 과연 이제 이게 뭐 K2 PL 버전 같은 거 이걸 제대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아직은 불투명하죠. 시기가 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산 수출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주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론 관리, 언론에 대한 관리를 이제 너무 과장된 국보 뉴스만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뭐가 잘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대로,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얘기들을 좀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방사청이 이제 어떻게 주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기존의 자폭 드론이 이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4년 차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광섬유 드론이 또 대단하다, 대세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광섬유 드론이 진짜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말 그대로 줄 달린 거야, 줄. 이게 칭칭 감듯이 그런 줄이 달려서 이게 조종, 이 컨트롤이 되는 건데, 이 한계가 이제 뭐 항속거리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장점은 또 반대로 방해를 안 받죠. 뭐 전자방해, 그다음에 뭐 EMI 전자파 같은 이제 그런 그 방해를 안 받고 간섭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발사한 비행을 시킨 그 조종수의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목표를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해킹이 없다, 뭐 그러긴 하는데, 뭐 좀 길게 장거리 아주 뭐 미사일 뭐 1000km, 1500km 이 정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근데 어쨌든 근접전에서 이것도 탄약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탄약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탄 쏘아서 소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섞어서 이제 목표물에 이제 좀 어려운 목표다, 뭐 전자전 그 환경이 너무 심하다 하면 이제 이걸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쓰기는 어렵고, 기존에 자폭 드론도 이제 섞어서 쓰고, 이제 그게 좀 비중이 더 높고, 뭐 아주 뭐 수만 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종다양한 이제 자폭 드론, 이런 정찰 드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넓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되고 있다. 종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도입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데, 현재는 갖다 들이박는 이제 자폭 드론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를 이제 올해 해외에서 사오는 걸 이제 어떤 의결을 하고 결정해서, 아마 내년부터 26년부터는 이제 좀 부대 보급이 돼서 전문 부대, 그다음에 일반 이제 보병사단에도 이제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것도 들어오게 될 것 같다. 여러 종류로.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면은 이 한국군에도 이게 좀 점유하고 이제 종류가 늘어나는 게 아마 2030년 전이면은 상당수 이제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그 전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그 첨단 무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뭐 사용되는 무기들을 이제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인도 파키스탄 말씀 이제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질도 남아 있고 완전하게 진압됐다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얘기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뭐 화력 중심의 정규전, 뭐 소총부터 해서 전차, 뭐 전투기, 뭐 다연장, 로켓포, 뭐 자주포 다 얘기가 되는데, 불도저가 좀 이렇게 대세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D9, 그러니까 D9라고 하죠. 한글로 D9 불도저가 있는데, 이것이 이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아주 뭐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자기들이 뭐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지역 도시화된, 그래서 도로가 있고 이제 일반 빌딩이 있어서 그거를 공습하면서 포격하면서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또 지하화된, 하마스가 또 지하가 상당히 그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존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불도저, 이 D9 불도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무기로 동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불도저가 이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이 일종의 무기 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체계인데 똑같이 일본군이 제국주의 군대 일본군이 이제 섬별로 그러니까 섬 지역별로 저항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급히 뭐 활주로를 건설한다든지 미군이 전투기를 이제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둔지를 급히 만들어야 돼서 이제 밀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특징이 이런 건설 기계들이 아주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주 일상한 그 어떤 자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재평가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6.25 전쟁 때는 뭐 그렇게 뭐 대량 사용된 건 아니고 뭐 장전호 전투나 이제 이런 데서 좀 일부가 좀 뭐 공중 뭐 투하를 했다든지 뭐 그 다리를 뭐 이어서 임시 뭐 부교가 다리를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 사용된 건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지 건설을 해서 사용한 거는 이제 베트남전 때 그 정글지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일반 도시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그 뭐 빌딩 그 도시가 아니라 낮은 그 건물들의 주둔지 주변에서 이제 이 불도저가 필요했고 뭐 잡초지대든지 뭐 이렇게 정글지대 그러다 밀어내고 또 주둔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 때까지 그렇게 쭉 사용되다가 이제 걸프전 때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때 또 미군이 또 일부 작전에 따라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좀 상당히 지켜봤죠. 이게 활용도가 있다,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화된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 이제 저항 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밀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덮어버려야 되겠다. 못 나오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덮으면 또 절로 가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해서 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기와 전투 장비의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례가 걸프전 때 이게 사막에서 막 모래 이렇게 밀어가지고 진지 만들거나 막 그때는 막 그냥 다 모래로 다 덮어서 뭐 죽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채택을 했죠.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이제 KM9이라고 있어요. 그 에이스라고 하나. 하여튼 KM9 그 불도저가 이제 경량급인데 정식 그 공병 그 전투부대에 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장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도 역시 최대한 이제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이제 이 언론 국제 뉴스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뉴스화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국군도 그 전술 장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 재난 때 그 동원되는 게 잘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이제 일본 그 자위대도 이게 본의 아니게 전투 그러니까 화력 장비가 아닌데 지원 장비인데 많이 갖고 있어요. 다종다양하게. 그래서 좀 그걸 또 이제 자위대 일반 자위대 육산 자위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군 육군도 뭐 워낙 땅이 또 넓고 뭐 거기도 재난 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양안 전쟁에서 만약 상륙에 그 대만 그 바다에 건너서 육지에 상륙에 성공하면은 아마 그동안에 이제 전사들을 이제 다 참고해서 활용을 좀 최대한 하려고 할 겁니다. 역시 그 진입해 들어갈 때 어떤 방해되는 그런 이제 시설물들을 다 이렇게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기지 건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중요한 뭐 지원 장비, 전투 장비 일환으로 보셔도 뭐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완전한 휴전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종전이나 기존의 이제 포병 전력이 뭐 처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전력 물론 이제 드론이 또 이제 한참 또 양측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병이 이제 받쳐주면서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포병이라 하면은 이제 자주포하고 이제 뭐 견인포도 있고 그다음에 트럭화된 자주포도 있죠. 그 중에서 유럽에서 아주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산의 그 세자르 자주포인데 이것이 이제 뭐 포신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 그 전쟁이 없는 동안에 이 포신 생산, 그러니까 비축 포신을 이제 소홀히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전쟁이 갑작스레 터졌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주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그래서 뭐 예비 포신 생산을 대량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마 이제 발제가 됐죠. 그쪽 지역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남 얘기로 자꾸 이렇게 뭐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자주포 포신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그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드는 거지만은 그 보면은 55 A1 자주포 지금 K9의 먼저 거 버전 이게 지금 시급하대요. 포신을 바꿔야 되는 게 그동안에 1985년도에 최초의 물건인 이제 1호 차량이 나와서 그동안 개량도 2011년도에 개량을 사업을 시작해서 끝났는데 그럼 뭐 세월이 그것만 해도 뭐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훈련 사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격 훈련은 이제 훈련 사격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육군이 자주포 훈련이 그러면 그것도 노후화되는 거죠. 사용할 때마다 이 기계 일반 우리 가전제품이나 다른 기계처럼 이 마모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에서 포가 있으면 이런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미세한 부분들이 역시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소모되거나 이제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부식되고 사람 손 이제 자꾸 닿으면은 이게 뭔가 개폐할 때나 그 전에는 이제 자동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포신을 이제 손을 이제 많이 대서 노화됐고 부식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업을 긴급히 지금 뭐 마련을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자주포 포열 포신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버전인 K55 A1 자주포를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K9도 벌써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됐는데 그 육군에 해병대는 99년이지만은 이것도 지금 뭐 그만큼 뭐 먼저 부대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살펴보면 다 이게 들쑥날쑥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K55A1을 포를 바꾸면은 그 다음에 K9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도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유럽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식으로 프랑스가 뭐 자기네 작업산 자주포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뭐 보강을 하는데 포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좀 돈을 들여야 돼요. 이게 방사청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참에서 뭐 기획을 해서 해당되는 소유군에서 합참에서 올려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간에 사업 타당성 다 검토하겠지만은 금액에 따라서 그럼 방사청이 또 이제 발주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만드는 업체가 있고 국내 방산업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몇 년 걸려요. 우리도 워낙 뭐 1000여 번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K55A1이나 K9 자주포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얘기를 접했을 때, 우리도 빨리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쪽에 유럽은 하나의 표본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급해.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전력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설왕설래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좀 타진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성이 되고 양산에 도입한 게 이제 노스롭 그라만사의 이제 B21, B21 스텔스 폭격기죠. 그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B2 기존에 88년도 이제 선보였던 B2 폭격기에 지금 18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뭐 제작은 20대 뭐 21대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사고 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비행이 좀 어려운 그 기체도 있고 그래서 18대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제 뭐그 GBU-57을 사용했다. 그 아주 관통폭탄을 아주 대단한 관통폭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좀 최근에 기사가 됐는데 그 B2 폭격기를 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성능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그 크기를 좀 줄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줄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센서나 엔진이 다 그 사이에 발전된 걸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첨단 뭐 차세대 미래 스텔스 폭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뭐 2027년도 뭐 이 정도 빨라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미국의 방산 제품이 여러 가지 공급망 그 어떤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질이 있어서 뭐 좀 더 뒤에 2028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가까운 세월이니까 시간이니까 뭐 기다려보면 이제 실전 매치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본토에서만 운영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지금 밖으로 주둔 기지가 있어요. 그 배치할 수 있는 기지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이제 모 박사님이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가 장거리 비행을 못하고 이거를 맞춰서 그 공중급유기 스텔스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해서 이거 만들어봤자 유명무실하다. 항속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비행할 수 있는 폭장을 하고서 그래서 그거를 깔아뭉개는 좀 뭐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중국도 역시 H8인가 H20 폭격기를 이제 뭐 개발을 하는데 뭐 또 은근히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미국 거를 디스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반대로 중국의 기술이 또 거의 미국하고 따라잡아서 대등하다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선전을 해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양국이 중국의 개발 지금 막바지에 있는 스텔스 폭격기나 미국이나 저거 뭐 왜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엉뚱하게 그 스텔스 공중급유기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개발은 되겠죠. 나오기는 하겠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해외 전개 전력 그다음에 해외 주둔기지가 1950년대부터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 깔아놨어요. 그게 결국에는 첫 번째 그 대상은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을 그 전술핵이든 뭐 큰 뭐 수소폭탄이든 탑재해서 폭격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지구상에 골고루 뭐 스페인부터 뭐 모로코, 리비아도 옛날 미군 기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피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다 쫓아냈지만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이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그 이게 지도상을 보면 다 러시아를 이제 모스크바 향해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괌 앤더슨. 이 전개 기지가 있어요. 그때 폭격기가 착륙해서 뭐 임시 파견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떠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금 거리에서. 더 나가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물론 이제 가데나 기지는 기지 특성상 가보니까 그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뭐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낮에 뜨면은 중국의 이제 스파이들이 금방 알아치고 스마트폰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괌의 앤더슨은 안 그렇습니다. 그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행, 관광 가면 괌에 있는 그 공항하고 해당되는 또 미군 그 전략 폭격기 기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작전을 이제 은밀히 할 수 있게 밤에 한다면은 일부러 거기 뭐 스파이들이 가서 무전기나 그 연락 수단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입하지 않고서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이제 차단이 좀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디에고 가르시아도 뭐 민간인들 사실상 못 살게 그러니까 군무원들을 이제 뭐 거의 기지 운영하는 군무원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없게끔 기지를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B-21이 러시아 상대로 어느 날 갑자기 폭장을 이제 핵심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을 싣고 들어갈 수 있는 전술핵이든 뭐 이렇게 탑재해서 소형화된 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괌 앤더슨 그리고 또 급하게 이제 폭격하고 들어와서 이제 돌아올 때 착륙을 이제 또 뭐 연료가 없으면 착륙할 때가 뭐 일본 가다나 기지 뭐 더 나가서 뭐 오상 기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유연성 그리고 일단은 존재하고 전방 전개 배치를 하면은 그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엉뚱하게 뭐 스텔스 공중급유기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그거 보고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개발 배치를 하는 거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뭐 장성들 군인들에 따라서 뭐 실효성이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군산복합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뭐 다른 스텔스 전투기 다른 회사 뭐 럭키드 마틴 뭐 보잉 전투기 뭐 훈련기 이런 데 돈 써라는 같은 그런 또 다른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제 좋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무기 획득을 항공기 전력을 획득을 하자. 그러면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겠지만은 그만둔 다음에 그쪽에 이제 고문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그걸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도와줘 고맙다. 배경을 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딱 이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B-21은 100대까지 생산을 한다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생산을 좀 덜 하자. 이게 뭐 스텔스 급유기가 없으니까 생산을 덜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무기 항공기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반토막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다른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순수한 어떤 그 미국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거를 이제 좀 여러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복잡해요, 거기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B-21은 위력이 센 거다.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 그래서 최소한 100대가 아닌 50대만 생산 배치해도 대단한 폭격기다.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는 군사 매니아 출신으로서는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줘야만 대한민국 한반도도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실전 배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견인포, 서방 측의 견인포의 대명사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105mm의 대명사는 이제 서방 측으로 따지면 이제 M101 시리즈. 그 다음에 155mm 견인포는 M124.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국은 M198, 198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KH179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모든 그 155mm 견인포를 이제 서방 측 견인포를 통합해서 대표 선수가 된 게 M777. 어쨌든 다 트럭으로 견인해야 돼요. 헬기로 이렇게 슬링을 하든지 끌어올려서 슬링이라는 게. 근데 이 M124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 그 이름 석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서방 측에서 미국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주력이 아닌 그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이제 뭐 이렇게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지원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M198. 이건 이제 걸프전 때 활약했죠. 이라크전 훨씬 전에 걸프전 때 1991년도. 지금 주력이 아니에요. 예비 보관. 그래서 그거를 줄 줄 알았습니다. M198을. 그런데 이 나토 지역에 이 M114 그 포싱이 짧잖아요. 그리고 은색이에요, 은색. 반짝반짝 빛나.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 공급을 한다고. 근데 그걸 주겠다는 나라는 나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조를 해준 거죠. 군사 원조를. 포르투갈. 그래서 준다고 했었어요. 전쟁 초기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거절합니다. 이건 너무 구형화된 거 아니야? 사거리가 뭐 이거 길지도 않고, 지금의 견인포나 자주포가 뭐 보통 뭐 최소 20km는 뭐 훨씬 넘어가는데 뭐 25km 이상. 근데 그 저는 미치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 소모가 심한데, 이게 전쟁에서 보병 전투에 투입할 사람이 더 급하지 포병들한테 낭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M114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거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은 거절이고 뭐 대량 뭐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소량이었고 우리나라를 이제 돌아다 봤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최근까지 찾아봤어요. 우리 육군 중심의 예비군에서 예비 전력에 소집돼서 훈련하면은 실전 훈련을 대비하면은 어떤 포를 가져다 쓰나 봤더니 이제 다행히도 KH179 그러더라고. 이것도 뭐 인력 소모가 많은데 10명 이하도 되는데 10명이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M124가 아직도 이 저장 창고에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가 원조? 근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그 사거리 짧다고 싫어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섞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필리핀 원조? 이미 필리핀은 지금 또 돌아섰죠. 뭐 이스라엘제, 엘비사제 뭐 트럭 자주포 도입을 하고 있다가 또 여기서 더 나가서 그 105mm 트럭 자주포 우리나라 거 그 풍익
자주포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뭐 줄 데도 없고, 뭐 저장하기는 무한정 저장하기는 어렵고, 저게 좀 이제 계획이 됐죠. 그 앞에 나중에 나온 KH179가 견인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군대 육군에 이제 복무하셨던 분 중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은 이제 추억의 견인포가 될 수는 있어요. 한때 이게 주력이었으니까. KH179가 완전히 그 주력으로 이제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80년대 말까지는 이제 주력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KH179가 교체가 되니까 그걸 신형 견인포로, 그다음에 이제 K55 그 당시에는 자주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K9 자주포로. 그래서 밀려서 제 교월은 현장에 이제 취재할 때 보니까 예비군 중심의 훈련을 2008, 9년까지는 M114를 끌어다가 실사격 훈련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비군들 중심으로. 일선 부대는 아니고 현역 부대는 없고 당연히. 그래서 뭐 간혹가다 이제 추억의 견인포로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에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